DLENC라고 그 대림 그룹의 건설사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도를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DLENC가 2021년이 그 1기가 되겠습니다. 대림산업인가요? 대림산업이 그 석유화학 산업과 건설업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종 사업 부분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석유화학 부분과 건설 사업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DLENC로 그 회사가 분할이 됐습니다. 인적 분할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영 분석을 할 때 1기로 되어 있으면은 어떤 그 전년도하고의 그 증감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 분석에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대문에 그 들어가는 대문의 2차적인 면으로 제가 그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어떤 그런 희망사항과 목적이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상기하기 위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ESG 월드에 적합한 회계는 스루풋 회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림 ENC를 얘기하면서 다른 기업을 할 때 2022년도 제조업에 대해서 그 비관적 예측 모델로 그 돌아가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봤던 건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5월 8일 날 요게 작성해서 그 다른 기업 할 때 한국의 그 중소기업의 그 애로 뭐 대기업도 해당하겠습니다만은 2020년도가 비관적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의견을 그 피력을 했죠. 그런데 5월 9일 날 뉴스를 보면은 조선 비지에 나온 건데요. 믿었던 수출마저 흔들리자 KDI 그 경제연구원인가 그렇죠. 거기서 경기 하방 위험 더욱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현재 그 트렌드를 그 4월 달까지의 중심으로 흐름을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제 상식이 됐듯이 수입에서 원유, 가스, 석유 제품, 석탄, 증가폭 뭐 이런 거를 냈지만 다른 어떤 지하자원을 기초로 하는 그런 업종도 크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국내 제조업의 경영 악화 상황을 그 지금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른 데보다도 그 DLENC 건설 쪽을 다시 한번 그 다른 건설 회사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DLENC를 하면서 그 기사 내용에 건설 투자 부분이 나와 가지고 좀 소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건설기성, 그 다음에 건설기성 디플레이터,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리고 여기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물량기준 건설기성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결국 높은 건설 비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회복이 지연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건설 시장은 뭐 이 지난 5년 과거 정권 때 오늘이 참 그 새로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이 되겠네요. 뭐
그 뉴스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건설 비용이 하도 급상승을 해서 건설 자재값이 그 뛰어가지고 일부 그 재건축 단지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그 둔천지구인가요? 거기에 그 재건축이 그 중단돼 있다. 그래서 지금 분쟁 상태에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죠. 가격을 더 올려주지 않는 한은 이게 더 건설 업체들이 그 이 재건축 그 현장에서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뉴스도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걸 또 그 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또 인용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일기기 때문에 그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은 스루풋이 79.8%가 나왔습니다. 매우 높은 그 스루풋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80%죠. 80%. 그러니까 매출액에 비해서 재료비는 20%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80% 스루풋률이 나온다. 여기에 이제 그 건설업은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TOE 생산성은 1.21로 나오고 영업이익은 7,234억 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37억 원이 더 많게 이익이 났다. 이런 경우는 스루풋 회계 쪽이 손익이 영업이익이 더 날 경우에는 포괄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감소했을 때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 자산을 보면은요, 이 일기 재무상태표가 그 개시 그 재무상태표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저도 그 복식 부기로 그 제 개인 사업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그 사업을 할 때 개시 재무상태표가 있거든요. 자본은 얼마 가지고 시작했든 현금 얼마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유동자산이 얼마고 뭐 다 이런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개시 재무제표가 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왜 이 상장 기업들이 그 공시 의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일기 연말 그 재무상태표만 나타내주고 있는 게 좀 불만사항이긴 합니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기뿐이 나와 있질 않은데요. 재고자산 중에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상품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게 이제 뭐 400억이 있다는 얘기고요. 미완성주택은 이제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제 제공품이 되겠죠. 완성주택은 이제 제품이 되겠고 뭐 상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DL ENC에서 그리고 그 용지가 제일 많게 가지고 있네요. DL ENC가 3,868억 원의 그 부지를 그 건설 부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용지를 크게 많이 매입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 수주산업의 특징은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약자산을 저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해서 재고 자산에 넣어 가지고 이 증감액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영업에 영향을 미친다. 영업손익에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포괄 제공이라는 개념은 수주산업의 대표적인 조선업을 시작을 하면서 조선업의 그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그 미청구공사 성격, 건설업은 뭐 여기서는 계약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아직도 이제 미청구공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걸쳐서 그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인식이 회계 기준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아직 청구도 안 했지만 내가 그 진도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걸 수익으로 자기 선언을 하는 거죠. 어, 매출 청구서, 대금 청구나 그런 청구서가 발행이 안 됐는데도 매출로 일으켜서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아,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과연 그 합리적인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증가를 했지만은 재고자산 쪽에서 그 크게 재고자산이 883억 원이 감소한 거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재고자산은 무엇으로 뽑았느냐 그러면은 그 현금 흐름표에 그 내용 중에서 재고자산의 그 감소액이 나옵니다. 감소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자산의 그 증가액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그 환산을 한 거죠. 이게 그 감소를 했으니 530억의 재고가 있었을 것이다. 현금 흐름표는 요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약자산이 증가를 했으니 전년도에는 6,218억 원이 계약자산의 잔액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스르프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 스르프 계산할 때 WCA하고 계약자산을 합한 것을 변동범위로 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그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스르프 손익을 분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그래서 A, B는 이제 제가 역산으로 풀이해서 넣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기업의 비성분 자료에서 나와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1조 1천억의 재료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공개를 한 거고요. 운영비용 나와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스루프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비성분의 그 전체 금액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의 합이다. 그래서 요 4조 5천억 원을 이렇게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분리, 디커플링 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주요 비용으로 인건비를 보면은 4,465억 원이 집행이 돼서 운영비용에서 13%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8,180만 원으로서 일반 제조업 대기업인 9천만 원 선보다는 좀 약하게 나오네요. 아마 대림 화학 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건설업은 외주비가 이제 가장 큰 그 중요한 요소죠. 2조 2천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운영비용에서 64.6%, 그러니까 65%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건설업은 전반적인 가공 비율은 70%가 넘는 게 일반적인 그 기준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표기가 되겠는데요. 가공비, 그러니까 가공비라고 얘기하면 제조업 용어입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현장 건설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조 1천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총 제조 비용의 75%나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이다 했는데 75%면은 대림 ENC는 다른 그 건설업보다도 더 그 현장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재비가 뭐 급등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된다는지 뭐 이런 거 그거보다는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겠지만은 또 인건비 상승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또한 우리나라 그 건설 노가다라고 그러죠. 노가다 업종에 그 국내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대림이 그 외국인을 직접 쓰기보다는 그 하청업체들 아까 그 외주비가 그 운영비용이 65% 정도 그 포함되잖아요. 상당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쓰는 그 인력들이 우리나라 건설업은 하청에 재하청 법적으로는 이제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청을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건설 구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 재료비보다는 그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그 가공비가 높은 업종이 건설업이다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대림 DLENC가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총 제조비용, 총 건설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300억 원, 300억 원의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그 계약자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자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자산을 이 스르프 쪽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포괄 재고 회전율이 6.1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회전율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솔직히 일기 때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TOE 생산성은 1.21이니까 어느 정도 돈은 벌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어떤 분이 그 질문했을 때 그 TOE 생산성을 쉽게 좀 얘기해 봐라 이래 가지고 제가 그 비유한 것은 1년에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으면 연말에 1억 2,100만 원 현금을 번 거를 TOE 생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재고 버퍼율 뭐 10.5%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루픈율이 80%, 매우 마진율이 좋다. 마진율? 네. 재료비가 좀 약하니까 이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총 자산 회전율은 0.76분이 안 된다. 건설업인데 이게 좀 높아야 될 텐데 제조업처럼 이게 좀 낮은 게 좀 문제로 보이네요.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7.3회전. 이게 포괄 재고 회전율보다 높다는 것은 수금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많이 느리다. 이게 본인들의 그 수금 속도보다도 그 매입 채무 대금 지급은 또 늦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은 아까 그 얘기한 대로 그 외주비가 엄청 그 비중이 높거든요. 이 매입 채무에는 분명히 그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이기 때문에 그 건설 그 하청비들을 큰 비중을 차지할 거거든요. 매입 채무 쪽에. 그게 그 대금 지급이 늦다고 한다면 제대로 건설 현장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대부분 매출 채권보다도 그 매입 채무 회전율 지급 속도가 빠른 건설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DLENC는 좀 뭐 성격이 틀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게 좀 낮게 나오는 거 좀 의아스럽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일부러 표기를 해 봤습니다. 유동 자산이 3조 한 5천억대 가지고 있고 비유동 자산이 건설업으로 보기에는 뭐 그래도 3조 3천억으로 매우 크게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표기한 이유는 이 맨 밑에 있는 그 비유동 자산에서 장기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이 1조 8천억 원이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채권 회전율 할 때는 요것만 가지고 간 겁니다. 유동.
근데 비유동에 보니까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이 또 1조 8천억이나 있어서 그 유동보다도 더 많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대금이 현금이 잠겨 있는 그 주요 요인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총자산 회전율도 이거가 낮은 이유가 이거의 영향이 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우선 해석은 이게 그 아파트 분양을 직접 해가지고 그 장기적으로 그 할부로 그 아파트 그 분양대금을 그 수금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 건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공장 건설 프렌트라든지 또 다른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다양한 그 말하자면 국가 인프라 산업에도 건설업들이 많이 그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장기 매출 채권은 계약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수금을 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또 그 비관적으로 본다면은 장기 매출 채권화 했다는 것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채권으로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못 받을 거를 일단은 일로 돌리는 경우 있는 회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사항으로 장기 매출 채권은 관심사항으로 봐야 될 생각 아니냐. 다른 기업들은 이 장기 매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유동의 매출 채권보다는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거든요. 근데 이 더블로 더 많다는 게 이제 그 대림 ENC의 문제로 보입니다. 유동부채는 부채 총계는 유동부채 2조 2천억 하나고 비유동부채 7,800억 원대 해가지고 3조 원대의 부채 총계가 있고 자본 총계는 3조 8천억 원대. 그래서 회사 전체 자산 규모는 6조 8천억 원대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원가 회계로 2022년도 결산이 어떻게 끝날 거냐 이렇게 예측 게임을 좀 해보면은 판매관리비가 한 10% 오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0%를 더 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치면은 원가 회계 산식 방지는 매출 원가가 얼마가 나올 거냐 이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조 원가, 또 건설 원가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밑에 황색 부분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요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게 그렇게 엑셀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이 재료비가 그래도 재료비가 한 20% 2022년도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리고 그 현장 건설 비용도 5%가 증가될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가 4조 4천억 원대로 산출이 됩니다. 이 변화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도 하지만 이렇게 예측이 전년의 변화만큼 변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예측 가정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매출원가를 집어넣으면은 예상 매출액이 얼마 나온다. 이거를 사업 금액으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1년도에 5조 2천억 원의 매출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5조 6천억 원대의 매출을 일으킬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단품 건설 계약이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원 단위로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2022년도 견적 가격 제시는 아까 A프렌 계획으로 5조 5천억 원인가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금액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상 이익까지 넣어서 견적 가격을 569만 원
이제 이 어떤 단일 공사권에 이제 견적을 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전년보다 이제 10% 증가한 거로, 이제 건설 건마다 이제 별도 프로젝트니까 그 뭐 이런 인상률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계약을 그래서 5조 5천억 원으로 했다. 그러면은 한 6천억 원, 6,600억의 이익이 난다. 이렇게 된. 이 정도는 이제 계획이 8천억인데 6조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추가 어떤 건설 수주를 받아가지고 5% 매출을 증가를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재료비가 그 5% 오르니까 한 25%더 쓸 거다. 가공비도 그 5%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고, 가공비는 기말 재고는 그 10% 증가한다는 거 아까 그대로 가져가면은 매출 원가가 4조 5천억 원 정도 나온다. 그럼 4조 5천억 원이 된다면, 죄송합니다. 프로핏은 8,800억 원대가 된다. 그래서 사업 계획한 견적 그 예시했던 그런 8천억 원대의 매출이익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저는 그 원가 회계 그 방법을 부인하는 입장이니까 이 재고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 산식이. 그래서 스루프 되면 어떻게 이제 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실적이 5,200억이었는데 아니 5조 2천억이었죠. 이것도 이제 단품 그냥 단순하게 원으로 읽겠습니다. 원으로. 그러면은 재료비가 20% 오르면은 단순 무식하게 그 매출액도 20% 올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러면 이제 그 재무회계하는 사람들이 그건 무식한 방법이고 조금 더 머리를 굴려라. 그러면은 그건 모르는 건 아닌데 재료비 인상률만 그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뭘 빼냐 그러면은 그 가공 비율이 이 건설업은 매우 높거든요. 가공 비율이 아까 그 70%, 75%나 됐죠. 그거를 빼면은 5%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5조 5천억만 하면 되겠시다. 원가 회계한 거하고 유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루프수로 계산해도 그 스루프시지만은 사실은 뭐 이거 거의 뭐 틀린 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루프율과 그 재고 회전율은 이제 전년도 거 그대로 두고 요거만 일단 요소 하나, 매출 재료비 요소 하나만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좀 6조 3천억 원이면은 1년 만에 그 5조 2천억 원 했던 거를 520만 원 했던 것을 630만 원에 어떻게 금방 올릴 수 있냐. 요즘 인플레 같아서는 못 올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견적은 어떻게 내느냐. 그냥 580만 원대로 냅니다. 매출 재료비 20% 오른 거 그냥 반영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 5%,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5%, 상승한 거로 보고 영업이익은 20% 증가하는 거로 보면은 580만 원대도 이것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550만 원에 많이 깎이는 거죠. 550만 원에 깎이면은 예상 이익은 원가 회계 쪽은 6천만 원대였는데 아니 60만 원대였는데 57만 원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스루프율을 80%까지 올려보자.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1회전이라도 좀 더 높여보자. 그러면은 이제 그 증분율로 2%, 그 스루프율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매출을 5% 증가하는 거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5조 6천억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63만 5천 원 해서 전년도 거하고 크게 변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 쪽은 매출을 5% 올리면은 8천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재고자산의 그 증감 역량 때문에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스루프 쪽이 약간 좀 불리하게 나오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 원가 회계의 이 매출액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 자산으로 아직 이 청구되지 않은 미청구 공사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그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가공비 이런 것을 제거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 적게 나오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더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냈다는 이 손익분기점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을 제가 조금 더 개선을 시킨 건데요. 개선을 시킨 게 뭐냐면 목표이익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운영비용과 목표이익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스르픈율로 나눠버리면은 거창하게 6조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익분기점 산식이야말로 사실 스루프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5조 6천억이 아니고 사실은 가야 될 목표는 6조 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A 플랜 할 때 매출 재료비가 20% 오르면은 매출액도 20%를 단순 무식하게 올리면은 6조 2천억 원인가 계산이 됐잖아요. 그렇게 단순 무식한 방법이 사실은 사업 계획하는데 단순 무식한 게 아니고 도전적인 정신을 갖는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달성 가능할까 말까 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뭐 가공 비율 빼가지고 뭐 예측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목표 자체는 도전적인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 거꾸로 이 건설업인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6조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을 또 세워보는 예측 게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